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0대 말에 접어든 여성이랍니다. 이제부터 저와 저를 둘러싼 시집 식구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건 후 시간이 좀 흐르긴 했지만 생각하면 아직도 황당하고 마음이 아프답니다. 저는 좀 늦은 나이인 36살에 결혼을 했어요. 집안에서는 제 결혼이 늦는 것에 대해 걱정이 크셨지만 저는 시집간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답니다. 정말 서로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단 1초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서 한 결혼. 그런데 1년도 안 되어 남편에 대해서 왼수 소리를 입에 담는 친구들을 여럿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같은 결혼 문화에서 결혼이 여자에게 더 부담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남편이 생기면서 새로 생기는 가족, 바로 시집에 대한 며느리의 책임과 처가에 대한 사위의 책임이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결혼한 친구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것이 참 모를 일이더군요. 그런 생각을 가진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한 친구가 남자로 다가왔죠. 대학교 동창이니 안지도 한참 되었고 동창 모임에서 자주 보는 친구였답니다. 그동안 그 친구를 남자로 생각해 본 일은 없었어요. 오히려 대학교 다닐 때 서로의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관계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얘기하던 그런 사이였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에게서 프로포즈를 받게 된 것이었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서 프로포즈를 받을 때도 그게 정말이 아니라 농담인 줄 알았답니다. 미경아, 우리 결혼하는 거 어떨까? 너랑 나랑 취미도 관심사도 비슷하고 성격도 크게 충돌할 만한 일도 없잖아. 아하하, 농담도 참. 너랑 나랑 무슨 결혼을 하냐? 과거에 사귀었던 애인들 얼굴에 이름까지 서로 다 아는 사이에. 아, 그래. 아이, 농담이야. 야, 그런데 우리 이제 그런 농담할 나이 아니다. 이제 20대 대학생 아니라고.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그 농담을 다시 꺼내더군요. 이번에는 제법 진지하더라고요. 다시 그런 농담할 나이 아니라고 말하는 저에게 그 친구는 농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작은 찻집을 하나 통째로 빌렸는지 촛불을 가득 켜놓은 분위기 있는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가서 꽃다발을 내밀며 이벤트성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었어요. 농담을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 후 저는 결혼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죠. 그리고 대학교 남자 동창과 연애를 하게 되었고 결혼에 이르게 되었답니다. 결혼 당시 제가 36살이었으니 좀 늦은 감이 아니라 많이 늦은 결혼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듯이 연애할 때 우리도 알콩달콩한 연인 시절을 보냈답니다. 남편은 천성이 밝고 외향적이며 활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저 역시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책에만 사로잡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답니다. 운동을 좋아해서 스포츠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었고 주말이면 등산을 다니는 것도 좋아했답니다. 그런 저와 남편의 성향이 잘 맞아 떨어졌어요. 우리는 주말이면 같이 등산을 가거나 야구장에 가서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결혼할 당시 남편의 직업은 회사원이었는데 그 회사는 아주버님 되시는 분, 즉 남편의 형이 운영하는 회사였답니다. 우리가 결혼 당시 남편은 그 회사의 과장으로 있었어요. 아주버님이 운영하시는 회사는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 작은 유통회사였지만 탄탄한 회사였지요. 부채 비율도 적었고 이윤도 착실하게 내고 있는 회사였어요. 즉, 작아 보이지만 알짜배기인 회사였답니다. 아주버님이 이렇게 탄탄한 회사를 꾸려가시는 덕에 시댁은 어느 정도 여유로울 수 있었지요. 시아버님은 돌아가셨고 홀 시어머님이 계셨어요. 요즘 시어머니들은 웬만해서 자식들을 데리고 살려고 하지 않으신다지요. 생각해보면
영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며느리를 갑자기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 옛날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생각에서 시부모와 같이 살고 싶어 하기도 하지요. 예전에야 젊은 자식들이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했지만 요즘이야 어디 그런 말이 통하나요? 요즘 노인들을 보면 나이 80이 되어도 팔팔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굳이 모시고 살 필요는 없어졌지요. 그런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부모를 모시고 사는 대신에 젊은 사람들의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시부모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젊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오랜 회사 생활을 했으니 저축도 좀 있었지요. 그런데 굳이 그 돈을 혼수 장만하고 집 마련하는데 다 쏟아놓고 남편이 가져다 주는 월급만으로 사는 것보다는 지참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할 곳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시집에서 살기를 바랬죠. 그런데 시댁에는 이미 시아주버님과 손이 동서되는 사람이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답니다. 둘이 살 공간이야 사실 방 하나면 충분하지요. 거실이나 다른 공간들은 같이 쓰면 그만이고요. 더구나 저는 무남 동료로 혼자 성장한 사람이기에 형제들이 부대끼는 그런 집이 항상 부러워 보였어요.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피할 수도 있는 시집살이를 자진해서 택했어요. 시집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제 꾀에 제가 넘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요. 우리 시어머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소한 일 따위에는 별로 신경도 안 쓰시는 여장부 스타일이셨죠. 사소한 살림 문제 등을 가지고 며느리들에게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는 일도 없으셨어요. 마치 호방한 성격의 남자 같다고 해야 할까요? 오히려 그런 점이 시집살이를 하는 데에는 장점이 될 수 있었답니다. 살림살이 하나하나에까지 신경을 쓰면서 며느리들을 시집살이 시키는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무튼 제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가족은 시어머님과 아주버님 부부 그리고 우리 부부가 그 구성원이 되었죠. 요즘의 경황으로 보자면 그다지 흔한 풍경은 아니었답니다. 우리가 결혼할 당시 아주버님은 44이셨어요. 그런데 그 어렵다는 아주버님과 제수 사이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제 손이 동서였답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 동서의 나이가 26이었죠. 저보다 무려 10살이나 아래이고 아주버님과 나이 차이가 18년이나 되었어요. 어려도 한참 어린 손이 동서였지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손윗 사람인 이상 결코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서의 태도였어요. 사실 손 아래 동서가 더 나이가 많으면 호칭은 동서라고 불러도 반말은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손이 동서 되시는 분은 어디서 어떻게 배우셨는지 10살이나 많은 제게 거의 반말로 대했답니다. 저는 그것부터가 껄끄럽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말투뿐만이 아니었죠. 동서는 자신이 손윗 사람이라는 것을 내세워 저에게 마음대로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답니다. 동서가 저에게 마음대로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제 남편이 아주버님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였지요. 말하자면 제 동서는 직장 상사의 부인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 두 가지 이유로 동서는 저를 아주 얕잡아 본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노릇을 하지 않으시는데 동서가 못된 시어머니 노릇을 하더군요. 동서, 이리 와봐. 지난번에 보니까 이 김치 동선에 친정에서 가져오는 것 같던데 난 매운 거 잘 못 먹거든. 그러니까 동서, 김치 좀 새로 담가. 김치 좀 같이 담그자는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명령조로 새로 담그라는 것이었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엄마가 김치가 맛있게 되었다고 우리 집에도 좀 나누어 주셨더랬어요.
시어머니는 맛있게 드셨는데 동서가 트집을 잡은 것이었죠. 형님, 어머니도 맛있게 드시는데 혼자만 못 드신다고 새로 담그라고 하시는 건 좀... 손윗 사람이 말을 하는데 토를 달고 있네.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러는지 모르겠어. 몇 년 지나면 아주 머리 꼭대기까지 기어오르겠네. 동서 이러는 게 회사 인사고과에도 반영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겠지? 바로 이렇게 동서는 제 손윗 동서이자 남편 직장 상사의 부인으로 제 위에 군림하려고 했답니다. 전혀 예상도 못했던 동서 시집살이였어요. 동서 간 갈등이 시누이와 올케 사이의 갈등 못지 않다더니 우리 동서가 바로 그런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형님, 사적인 일이 왜 회사의 인사고과까지 연결이 되나요? 그건 형님께서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동서, 나보다 나이가 많다면서 잠자리에서 부부간의 대화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잘 모르나 봐. 오죽하면 머리맛 송사라는 말이 다 있겠어? 나야 그냥 지나가는 말로 서방님 얘기를 좀 안 좋게 해도 그게 결국은 회사에서 서방님의 위치를 결정할 수도 있는 거거든. 정말 황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어요. 우리 동서의 황당함은 이뿐만이 아니었답니다. 제가 시집 오고 나서 형님은 아예 저를 자신의 신체의 일부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이 금요일이잖아. 오늘 우리 남편 일찍 퇴근할 거야. 나 오붓하게 부부간에 술 한잔 하고 싶거든. 막걸리 좀 사다 놓고 해물파전 좀 부쳐놔. 우리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안주야. 그런 음식은 저도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못한다고 했죠. 그랬더니 인터넷에 뒤져보면 레시피가 얼마든지 나온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인터넷에서 찾아서 형님이 하시라고 했더니 또 그놈의 회사에서의 인사고과 타령을 하는 것이었죠. 이건 무슨 협박도 아니고 가족 간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형제지간이지만 직장 상사는 엄연히 또 직장 상사라고 그 눈치가 전혀 안 보이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형님에게 끌려다니는 수밖에 없었죠. 저는 형님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마다 조목조목 반박을 했지만 형님은 그런 조목조목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딱 한마디로 무개념이었죠. 저보다 무려 10살이나 어린 26의 철딱선이 없는 동서와의 생활은 정말로 쉽지 않았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집안의 맏며느리였어요. 그런데 형님은 시집에서 사는 맏며느리의 모습이 아니라 친정에서도 한참 철딱선이 없는 딸의 모습으로 시집에서 살고 있었죠. 술에 잔뜩 취해서 귀가하는 일도 잦았답니다. 그러고는 아침에 늦잠을 자는데 전혀 눈치를 보는 것 같지도 않았고요. 무남 동료로 자란 저도 친정에서 하지 않았던 행동을 맏며느리인 형님이 시댁에서 하고 있었어요. 동서, 해장국 좀 끓여줘. 냉장고에 보니까 콩나물 있던데 콩나물국 좀 시원하게 끓여봐. 어제 한 잔 했더니 속 아파 죽겠어.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셔도 속이 상할 판국에 나이도 한참 어린 동서가 반말짓거리로 이러는 데에는 정말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형님, 저는 남편 술국도 끓여보질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이 사람 술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서요. 그러니까 형님이 드실 술국 정도는 형님이 직접 끓여 드세요. 윗사람이 하라면 할 일이지. 웬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 동선의 친정, 가정교육이 의심된다 정말. 도대체 딸을 어떻게 키워서 시집을 보낸 거야? 저희 집안과 가정교육까지 들먹이면서 저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대목에서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지요. 형님, 아무리 윗사람이라고 해도 제 친정까지 들먹이시면서 이러시는 건 아니죠. 사돈댁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씀을 하세요? 형님이 시집에 살면서 술에 거의 만취해서 들어오셔도 저 형님 친정 얘기 들먹인 적 없었어요. 친정 얘기에 대해서만은 제게 사과하세요. 이런 제 요구에 형님은 콧방귀도 끼지 않더군요. 제가 이런 일들에 대한 억울함을 어디에다 호소하겠어요.
시어머니에게 이런 일들을 미주알 고주알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 일러 바치는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저는 이런 짓은 하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러니 결국 제가 붙잡고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죠. 살림을 나든지 해야지. 나 형님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어. 내가 무슨 자기 몸종인 줄 아나 봐. 툭하면 당신 회사에서 인사고과 얘기까지 들먹이고 말이야. 혹시라도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을까봐 참을 만큼 참고 있지만 내 인내심은 이제 거의 바닥이 났어. 형수가 당신보다 나이 한참 어리잖아. 어려서 그렇다 생각하고 웬만한 건 이해해드려. 그렇지만 내가 기회 봐서 형님한테 잘 이야기해 볼 테니까 조금만 참아보라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계속되는 제 호소에 남편이 결국은 아주버님께 몇 마디 한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아닌 밤중에 아내들끼리의 싸움이 남편들 싸움이 될 판국이 되었답니다. 재수씨,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동생한테 안 좋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말 섭섭합니다. 나이가 어려도 재수씨 손윗사람이잖아요. 동생도 엄연히 제 집사람 아랫사람이고요. 아랫사람한테 윗사람 얘기를 그렇게 안 좋게 하신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시아주버님은 그러면서 몇 마디 했던 남편에게까지 섭섭함을 표명하셨고 남편은 남편대로 그런 아주버님이 섭섭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결국 남편은 형에다가 직장 상사이니만큼 자신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남편을 붙잡고 호소한 일은 안 한 것만 못한 것으로 판명이 났답니다. 아주버님의 태도가 그런 이상 동서의 태도도 변할 리가 없었죠. 전하고 똑같이, 아니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하게, 그리고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이 저를 마치 동화에 나오는 공주님이 시녀 부르듯 하는 것이었어요. 생리통 때문에 배가 아프니 약국에 가서 진통제를 사와라. 남편과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으니 그 티켓을 예매해라. 나중에는 하다하다 자신이 쓰는 침대 정리까지도 시키는 것이었어요. 제가 드디어 폭발했지요. 내가 형님 같은 사람 치닥거리나 하려고 시집 온 줄 아세요? 보자 하니까 정말 너무하시네요. 손윗사람이면 뭐든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단단히 착각을 하고 사시는 것 같네요. 이제는 형님이 뭐라고 하셔도 제가 안 하고 싶은 일은 안 할 테니까 그리 아세요. 형님은 마치 비웃듯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지 두고 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형님이 그런 무개념 행동을 하는 데는 믿는 구석이 있었죠. 소위 그 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아니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우선은 물론 어린 아내를 감싸고 도는 아주버님이었어요. 아주버님은 자신보다도 18살이나 어린 여자가 자신과 살아주는 것이 그렇게도 고마운 일인지 무슨 일에든 형님의 역성을 들더군요. 조목조목이라는 것이 안 통하는 것은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재수씨, 저 사람 몸도 약한 편이에요. 재수씨가 더 나이 많으신 분이니 잘 좀 보살펴 주세요. 손윗사람이 숙이고 들어가야죠. 안 그런가요?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요. 백보양보해서 아주버님은 나이 18살이나 어린 사람이 살아주는 것이 고마워서 그러신다 쳐도,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시어머님의 태도였답니다. 아무리 호방하고 사소한 일에 신경을 쓰시지 않는 분이었지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며느리들 간의 일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지 않는 것이었어요. 사실 일러 바치는 것 같아서 시어머님께 형님 이야기는 되도록 안 하려고 했었지요. 내가 견디다 못해서 어머니한테 형님에 대해서 한두 마디 했거든. 근데 어머니는 형님한테 아무 소리도 안 하신 것 같더라. 형님 태도가 전혀 나아진 게 없었어. 글쎄, 우리 엄마가 성격이 통이 큰 분이시라 사소한 일에 신경을 안 쓰신다고는 하지만 내가 보기에도 너무 관여를 안 하시는 것 같기는 해. 당신이 분명히 형수님 얘기를 알아듣게 말씀드렸단 말이지? 네, 저는 분명히 시어머니가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형님에 대해서 이모저모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당연히 후속 조치를 기대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형님에게 전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형님의 태도는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리고 나서도 전혀 변함이 없었답니다. 저희 시어머니 이미 말씀드렸지만 성격이 호방하신 남자분 같은 그런 분이셨어요. 말씀도 참 조리 있게 잘하시는 분이셨고요. 사소한 일에 관여를 잘 안 하시기는 했지만 해결을 하려고 들면 못 해결하실 일이 없는 분이셨죠. 동네에서도 무슨 분쟁이 생겼다 하면 우리 어머님이 가셔서 그 잘하시는 말씀으로 통쾌하다 싶게 해결을 하고 오시곤 했어요. 경희 엄마, 이건 경희네 집에서 잘못한 거지. 가뜩이나 골목에 주차 장소가 협소한데 차 2대를 어떻게 그렇게 꼭 두고 싶은 장소에만 두려고 그래요? 영재네 집이랑 주차 때문에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 어떻게 경희 엄마 마음대로만 하고 살려고 그래? 시어머니에게는 일종의 카리스마적인 면도 있었답니다. 물론 경우에 어긋나지 않는 시어머니의 판단력이 큰 몫을 했지만 동네 사람들은 어머님이라는 분 자체에 대해서 거역하지 못할 어떨 힘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워낙 그릇이 큰 분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지요. 그런 양반이 며느리들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무관심으로 일관하시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더군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 시골이 있는 동네는 아파트촌이 아니고 빌라들이 주로 많은 그런 동네였답니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촌보다는 동네 사람들 사이의 교류가 활발했어요. 어느 날 동네의 두 할아버지가 동네 노인정에서 내기 바둑을 두시다가 싸움이 생겼나 봐요. 내기 바둑에서 진 할아버지가 주장하시기를 이긴 할아버지를 옆에서 누군가 훈수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둑은 무효다, 아니다, 싸움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일이 시끄럽게 되자 골치가 아파진 노인정 관계자가 저희 어머님을 찾아왔더라고요. 용우 할아버지, 누군가 훈수를 했다고 하시는데 누군지 정확히 보고 들으셨어요? 정확히 보고 들었다면 누군지 아실 것 아니에요. 바둑에서 졌다는 그 용우 할아버지라는 분이 얼른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셨죠. 그러니까 대충 훈수하는 소리만 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좁은 곳에서 바둑을 두는데 훈수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다는 거고. 그렇다면 용우 할아버지가 무리한 주장을 하시는 거네요. 그냥 졌다고 깨끗이 인정하세요. 그렇게 그 싸움이 어머님의 몇 마디 말씀으로 깨끗이 정리되었죠. 물론 논리도 적용을 했지만 우리 어머니 말씀이니 틀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동네 사람들의 인식이 한몫을 한 것이었어요. 이런 어머님이 우리 두 며느리에게만은 결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죠. 저도 그런 어머님의 태도가 참 이상했지만 남편 역시도 의아해하는 것 같았어요. 평상시에 어머니 같지 않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냥 형수가 어리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는 걸까? 우리 엄마 성격상 한 번 아니다 싶으시면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닌데 형수님에 대해서는 내가 보기에도 지나치게 관대하신 것 같기는 해. 시어머니의 동서에 대한 태도에 관해서 남편과 저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군요. 어머님이 우리 두 며느리의 일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신 것 같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어머님과 동서를 면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죠. 그런 이상한 느낌은 명절이나 제사 때 특히 심했어요. 맏며느리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일을 처리하지는 못할 망정 바로 내일이 제사고 명절인데도 친구들 모임이 있답시고 술 한잔하고 늦게나 귀가하는 일도 잦았어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대충 다 준비됐지? 가서 큰아이 깨워라. 차례상에 맏며느리가 절은 올려야지. 명절날 아침이 되어서 차례를 지낼 준비로 분주한데 일어나지도 않고 있던 동서에게 분통이 터지고 있었던 날이었어요. 어머님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서 큰아이 깨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은 당연히 또 동서를 감싸고 두셨고요. 그 사람 어제 귀가가 늦어서 골아 떨어져 자고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 지내줘. 잘해야 뭐 산 사람들 마음 편하자고 지내는 거지.
정말 귀신이 오셔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보고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그럼 그냥 둬라. 뭐 조상님들이 보고 가신다고 해도 다 이해하시겠지. 우리끼리 그냥 지내자꾸나. 이 이상한 시집살이는 도대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답니다. 어머님의 어머님 같지 않은 모습도 계속되었고, 동서의 그 동서다운 행동도 계속되었지요. 그 사이에서 죽어나는 것은 저였어요. 이제 정말 살림을 나고 싶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시집에서 살자고 결심했을 때 이런 일이 생길 리라고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머니와 형님을 면밀하게 관찰하던 중 저는 좀 더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뭐랄까, 어머니께서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형님에게 좀 끌려다니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아주버미 미아 젊은 여자 데리고 사시면서 그 치마폭에서 꼼짝 못하시는 것이라고 치더라도 말이에요. 사실 우리 동서는 꽤 예쁜 편이에요. 어디에다 내놔도 미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했죠. 생각해보니 그것도 이상하더군요. 저렇게 예쁜 여자가 뭐가 부족해서 18살이나 나이 많은 남자하고 살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당신 힘든 거 잘 알겠어. 조금 더 참아보고 그래도 아무 진전이 없으면 우리 살림 날 생각하자. 동서가 툭하면 인사고과 어쩌고 하는데 솔직히 나 좀 신경 쓰여. 아무리 형님이지만 어쨌든 사장과 부하 직원 사이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참아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살림을 나는 것도 눈치 보여. 꼭 너 보기 싫어서 나간다 이런 것 같잖아. 남편은 형수의 태도가 도저히 달라질 기미가 없어 보인다고 하니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잘 계획해서 시기를 보아 살림을 나가자고 했죠. 어쨌든 남편은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 주었어요. 이 황당하고 억울한 시집살이 상황 속에서 남편의 이런 위로는 제게 큰 힘이었답니다. 하긴 남편이 의심할 바 없이 내 편인데 시집살이라고 못 견딜 일도 아니었죠. 그리고 기회를 보아서 살림을 나자고까지 하고 있었고요. 동서의 그 개념 없는 태도가 하도 변할 기미가 없자 저는 심지어 남편에게 다른 회사로 이직은 불가능한 것이냐고 묻기까지 했답니다. 동서가 툭하면 회사 일을 물고 늘어졌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의 나이도 이제 40대를 바라보는데 어디 가서 새로 취직을 쉽게 할 수 있을 만한 나이는 아니었죠. 아무튼 저는 그렇게 남편의 최선을 다하는 위로의 힘을 얻어 어려운 나날을 그래도 버텨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그날은 시아주버님의 생일날이었어요. 조상님들께 올리는 차례도 바로 윗대 조부님, 조모님 제사도 나 몰라라 하던 동서도 제 남편의 생일에만은 자리를 같이 했죠. 생일상 차리는 일은 시어머니가 거의 다 하셨고 저는 어머님이 시키는 일만 조금 도와드렸죠. 그럴듯한 생일상이 만들어졌고 생일상을 가운데 두고 온 식구가 둘러앉았어요. 이거 보라니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제 생일상이라고 상을 훌륭하게 차려놓았네요. 이 사람이 몸이 약해서 이 살림에 잘 관여하지 못해서 그렇지. 조금만 몸이 튼튼해지면 아마도 최고의 살림꾼 될걸요. 안 그래요, 엄마? 전혀 근거도 없는 시아주버님의 동서에 대한 칭찬, 정말 웃음까지 나더라니까요. 남편 생일이라고 그냥 나와 앉아있기만 하고 어머님이 다 준비하신 생일상이었어요. 도대체 아주버님은 모르고 저러시는 걸까? 아니면 알고도 저러시는 걸까? 궁금하기까지 하던걸요. 그렇게 아주버님의 마누라 칭찬은 몇 마디 더 이어졌고 그러다가 화장실에 다녀오시겠다고 하면서 생일상 주변을 잠시 뜨셨죠. 바로 그때 아주버님 핸드폰에서 알림 소리 같은 것이 들렸어요. 슬쩍 넘겨다 보니 문자 메시지가 온 것 같더라고요. 아주버님 대신 동서가 핸드폰을 열어 확인을 하더군요. 그런데 다음 순간 저는 문자를 본 동서의 얼굴이 그야말로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보았어요. 아니 하얗다 못해서 누가 보더라도 새파랗게 질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잠시 파랗게 질리면서 당황하고 있던 동서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서둘러서 문자를 지우려고 하더군요. 그때 마침 화장실에서 나오신 아주버님이 자신의 핸드폰에서 나는 알람 소리를 들으셨는지 동서에게서 폰을 건네 받으려고 하셨죠. 그런데 동서가 정말로 의외의 행동을 하더군요. 마치 핸드폰을 뺏기지 않으려는 듯 뒤로 감추는 것이었어요. 얼굴은 여전히 새파랗게 질린 채로 말이죠. 아주버님이 보기에도 동서의 행동이 이상했던 모양이더군요. 아주버님이 힘으로 폰을 뺏어서 문자를 확인하시더라고요. 저도 얼굴을 디밀고 얼핏 문자 메시지를 보았죠. 저는 그 얼마 안 되는 순간에 문자 메시지의 제목부터 똑똑히 읽을 수 있었답니다. 제목이 붙은 그 문자 메시지, 그 제목은 당신의 아내의 과거였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아주버님이 문자를 계속 아래로 내리는 것으로 보아 메시지는 긴 내용인 것 같았죠. 메시지를 보는 아주버님의 얼굴빛이 달라졌고 더욱 궁금해진 저는 아주버님의 뒤쪽으로 다가가서 문자 메시지를 훔쳐보았죠. 아주버님은 얼마나 당황하셨던지 제가 뒤쪽으로 가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주버님이 쭉쭉 아래로 내리는 그 내용을 저는 그래서 분명히 볼 수 있었죠. 몇 장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메시지였어요. 놀랍게도 그 사진에는 동서가 붉은 조명 아래에서 겨우 몸이 가려지는 야한 옷을 입은 모습으로 찍혀 있었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그런 조명과 그런 옷차림은 딱 한 가지 직업을 가진 여자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몸을 파는 직업을 가진 여자들의 전형적인 옷차림과 그런 일이 벌어지는 장소의 조명이었죠. 문자 메시지의 제목대로 동서의 과거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당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사진이야? 이거 분명히 당신 맞잖아. 어떻게 된 일인지 분명히 설명을 해보라고. 이거 나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누가 보기에도 동서인데 동서는 자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죠. 몇 번 더 거듭된 아주버님의 사진을 설명하라는 다그침에도 동서는 계속해서 자신이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대답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동서의 모습은 차라리 처량해 보였답니다. 누가 보기에도 동서인데 다른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아니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다가 드디어 소리까지 지르고 있었으니까요. 나 아니라는데 왜 이렇게들 난리예요? 나 아니란 말이야.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니라고 우기기에는 너무나 명확한 동서의 사진이었죠. 그리고 다음 순간 정말 예상할 수 없었던 이상한 말이 동서의 입에서 튀어나왔답니다. 너지? 다 네가 꾸민 짓이지? 동서가 여기서 너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없는데 도대체 누구더러 하는 말인지 순간적으로 저는 감을 잡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에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어서 어머님의 머리채를 휘어잡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라고 칭한 것도 바로 어머님이었던 것이었죠. 집안에 일대 소란이 벌어졌어요. 형님, 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장 이 손 놓지 못해요? 뜻밖의 기습에 시어머니는 물론 크게 당황하셨고 아주버님과 남편 그리고 저는 어떻게든 어머님의 머리채를 잡은 동서의 그 손을 떼어놓기에 바빴어요. 시어머니에게 반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머리채까지 잡는 동서.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짐작조차 가지 않더군요. 내 일을 아는 사람이 여기서 너밖에 더 있어? 결국 이렇게 비겁한 짓을 한다 이거지? 그동안 봐주면서 입을 닫고 있었더니만. 형님, 어머니한테서 떨어지고 반말 그만하세요. 반말 한마디만 더 나오면 제가 형님한테 어떻게 나갈지 저도 몰라요.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당장 그만두세요. 착오? 너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끼지 말고 빠져. 이건 이 여자하고 나하고 둘 간의 일이니까. 동서의 계속되는 반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아닌 그런 표정의 시어머니. 제가 간신히 동서에게 몇 마디 했을 뿐 남편과 아주버님은 넋이 나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너는 뭐가 달라서 이따위 짓을 한 거야? 너도 나하고 똑같은 일을 했다는 건 내가 알고 하늘 땅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래, 거기서 조금 나이 들고 출세해서 아가씨들 관리 좀 했다고 그 사실이 없어져? 지나간 일을 그동안 숨겨줬더니 이따위 짓으로 갚으신다? 저는 동서의 이 말에 그만 기운을 잃고 약간 비틀했어요. 남편이 얼른 그런 저를 잡아주었죠. 이어서 동서의 입에서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줄줄 쏟아져 나오더군요. 그래, 멀쩡한 유부남 꼬셔서 결혼까지 해서 과거를 완전히 없앴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그랬으면 끝까지 서로 모르는 것으로 갔어야지. 안 그래? 이어서 동서가 폭로한 시어머니의 과거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죠. 이 여자가 당신 아버지 본처인 줄 알죠? 천만의 말씀이지. 내가 말했잖아요. 멀쩡히 아내가 있는 유부남 꼬셔서 살림 차린 여자라니까. 그 유부남이 바로 당신 아버지예요. 몰랐죠? 동서의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 의심이 되었지만 동서의 말에 따르면 우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내연 관계로 시작해서 결혼을 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저 년이 하는 말 다 거짓말이다. 저게 어디 사람 같은 년이냐? 네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믿어줄 사람 여기 하나도 없어. 어머니는 이렇게 강변하셨지만 왠지 이런 어머님의 말씀도 동서의 그 자신이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처럼 처량하게 들렸어요. 재벌을 못 준다고 남편 죽자마자 또 나와서 아가씨들 관리해서 꽤 많은 돈을 번 것까지 내가 다 아는데 거짓말이라고? 아, 그러니까 이렇게 내 일을 폭로해서 나 없이 편히 살겠다 그거였구나? 그러니까 동서의 말을 정리하면 어머니는 내연관계에 있던 남자와 결혼해서 과거의 신분을 세탁하고 살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다시 옛날에 하던 일을 하셨다는 것이었어요. 일을 다시 시작하시면서 처음에 그 일을 할 때부터 알던 동서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이미 나이가 드셨던 어머니가 아가씨들을 관리하기도 힘들어지니까 곧이어 그 일을 그만두게 되셨다지요. 자신의 과거가 아들들 앞에서 낱낱이 폭로되자 당황하셨던 시어머니가 다음 순간 결국 동서에게 극도의 흥분된 반응을 보이고 말았죠. 너 인연? 저 사진 보낸 놈이 누군지 내가 분명히 짐작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보냈다고 나한테 뒤집어 씌워? 어디 너 나한테 실컷 한번 당해봐라. 그냥 당하고만 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면서 소리를 치시더니만 동서에게 달려들어서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 패대기를 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누가 말릴 틈도 없이 동서를 마구 두드려 패셨죠. 마치 아주 오래된 원수들이 만난 것만 같은 그런 풍경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고 저는 그 장면을 제 눈으로 보면서도 도무지 현실 같지 않았답니다. 잠시 후 동서도 그냥 맞고 있지만은 않았고 어느새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머리채를 잡는 꼴사나운 풍경이 연출되어 있었어요. 점점 큰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 나가게 되었고 결국은 이웃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던가 봐요. 경찰이 출동해서 우리 집으로 들어왔고 시끄러운 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몰려들었죠. 대장부 할머니가 저게 웬일이래? 같이 싸우고 있는 저 여자 할머니 맏며느리 아니야? 아이 도대체 무슨 일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머리채를 잡으면서 싸운대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대장부 할머니가. 이게 무슨 일이야? 동네 사람들 모두가 우리 집 앞으로 쏟아져 나온 것 같았어요. 정말 창피해서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답니다. 경찰이 우리 집에 둘러싸고 있던 동네 사람들을 해치고 우리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미처 정신을 차리지도 못하고 있는 저와 남편, 그리고 아주버님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었죠. 자, 두 분 진정하시고요. 계속 이렇게 폭력 쓰시면 두 분 다 연행하는 수 있어요. 두 분이 어떤 관계이고 어떻게 된 일인지 다른 가족분들이 설명해 보세요. 저희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아직은 잘. 어쨌든 저분은 저희 어머니시고 또 한 분은 제 형님이세요. 가족끼리 일이니까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소란 피워서 죄송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나마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 같았고, 그래서 제가 상황을 설명했지요. 경찰은 남편과 아주버님에게도 이것저것 질문을 했지만 둘 다 조리 있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주버님은 더욱 당황하고 있었고요. 경찰은 어쨌든 우리 가족의 말을 종합 정리해서 상황을 종결했답니다. 아유, 쌍방폭행이고 가족 간이신 모양인데 입건은 굳이 원하신다면 양쪽을 모두 입건해야 합니다. 며느님 말씀대로 가족끼리 문제이니 두 분 다 입건되는 상황 피하시고 아예 여기서 그냥 풀고 지나가시죠. 경찰은 이렇게 싸움을 말려주고는 철수했어요. 상황은 그나마 잠시 진정이 되었어요. 아주버님이 먼저 입을 열었죠. 아주버님은 조금은 침착함을 되찾은 것 같았고 분명한 어조로 동서에게 말하더군요. 이 사진 조작된 것이 아닌 한 적어도 나한테 알려야 할 것을 알리지 않고 결혼한 것이 분명하겠지. 당분간 좀 헤어져 지내는 것이 좋겠다. 내가 당신 같은 늑다리하고 좋아서 살았는 줄 알아요? 나 좋다는 남자들 세고 셌어요. 이혼해 줄 테니까 재산이나 넉넉히 나눠주시죠. 그동안 나같이 젊고 예쁜 여자 데리고 산값은 쳐주셔야죠. 동서는 또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내뱉고는 집에서 나가고 말았어요. 동서의 말을 미루어 짐작해보자면 적어도 아주버님과 결혼한 것이 아주버님을 좋아해서는 아니라는 것이 분명했죠. 그리고 재산을 넉넉히 나눠달라는 것으로 미루어 아주버님이 하시는 회사를 보고 그에 따른 재력 때문에 결혼한 것이 거의 틀림없었어요. 어머니, 왜 도대체 저 여자의 정체 알면서 결혼한다고 할 때 그냥 두신 거예요. 그때 충분히 말릴 수 있었잖아요. 도대체 이 상황이 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시 아주버님이 어머니를 원망하자 시어머니가 못 참겠다는 듯한 말투로 다음 말을 이어가시더라고요. 내가 이 말은 평생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으려고 했다만 일이 이렇게 됐으니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네 너는 사실 네 아버지와 네 아버지의 전처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다. 네 어머니는 원하지 않는 이혼을 했고 둘째만 나와 네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라는 말이야. 시어머니는 그러면서 갑자기 통곡을 시작하셨죠. 그렇게 살아오신 회한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요? 네 아버지는 생전에 첫째 너만 편애하셨지. 내가 낳은 둘째는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홀대하셨어. 그게 내 가슴에 얼마나 큰 한으로 남아있는지 너는 모를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르던 이야기 하나를 더 말씀하시더군요. 지금 아주버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회사는 원래 시아버님이 만드신 회사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암투병을 하고 계시던 아버님이 자신의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아시고는 유언장을 통해 큰 아들에게만 단독으로 회사를 상속하셨다는 것도 처음 듣는 말이었죠. 시어머니가 어떻게든 둘째 아들에게도 지분을 넘겨줄 것을 부탁했지만 아버님은 그걸 끝내 거절하셨다고 하더군요. 네 아버지는 나하고 결혼을 하셨지만 그네 너의 친모를 너에게서 떼어놓는 것에 대한 가책을 평생 가지고 계셨지. 그게 내 눈에 다 보였다. 내 아들의 본처의 아들 밑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도 나한테는 가슴에 맺힌 한이야. 니들은 이런 내 마음 정말 모를 것이다. 어머님은 그렇게 그가 마음에 쌓였던 평생의 불만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정신도 제대로 가다듬을 수가 없는지 울다가 웃다가 하시는 것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계시는 것 같았죠. 횡설수설 하시는 말씀의 내용인즉 본처의 아들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자라는 것이 불만이었던 시어머니 앞에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여자가 하필 과거에 알고 지내던 몸파는 아가씨였다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내 과거를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내 며느리가 되겠다고 온 것을 보고 과거를 속이고 결혼해서 신분 세탁한 것에 대한 천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반대로 평상시 곱게 보지도 않았던 큰애가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어떤 여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 어느 정도 통쾌하기도 했지. 어머니가 이렇게 착잡했던 심정을 설명하시고 나서 바로 다음 순간 아주버님의 오열이 터져나왔죠. 어머니, 아니 엄마,
저는 한 번도 의심 없이 엄마를 친엄마로 알았어요. 가끔 둘째와 저를 차별하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건 둘째가 막내라서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자라왔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니요. 내가 네 아버지하고 결혼했을 때 큰애 네 나이는 겨우 4살이었다. 네가 기억 못할 만도 하지. 너는 아마 네 친엄마의 얼굴도 기억 못할 거야. 그렇게 이혼하고 나서 혼자 지내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떴다고 들었다. 엄마, 친엄마 얼굴을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기억을 못했어요. 엄마가 유일한 제 엄마셨죠.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평생을 친엄마로 믿고 살아왔던 사람이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에 아주버님은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 계속 울고 있었어요. 평상시 그 철딱선이 없는 동서만을 감싸고 돌기에 제 마음에 안 들었던 시 아주버님이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도 코끝이 찡한 모양이었어요. 형, 난 한 번도 형이 나하고 어머니가 다른 형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고 어떤 거리감을 느껴본 적도 없어. 형 밑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도 없었고요. 형수를 과다하게 역성드는 것 말고는 형은 나한테 정말 부족함이 없는 형이었다고요. 남편은 그러면서 오히려 시어머니를 원망하더군요. 엄마 과거가 드러났다고 해서 하시지 않아도 될 말까지 왜 하셨는지 정말 원망스러워요. 이렇게 하셔서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도 없잖아요. 결국 제가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전부터도 모든 것이 엄마의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된 일이에요. 왜 젊은 시절에 꼭 그런 일을 하셨어야만 했던 건가요? 남편의 말을 듣고 저 역시 동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직업이 있죠. 그리고 정말로 그 일밖에는 할 일을 찾을 수 없어 몸을 파는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어쩌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평상시 말씀하시는 것이나 행동으로 볼 때 논리 정연하시고 배포가 크신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굳이 왜 그런 일을 택하셨는지, 그래서 결국 그 한이 이렇게 자식 대에까지 미치게 되었는지 정말 이 상황에서는 어머니를 원망하는 수밖에 없더군요. 어머니가 저를 평생 동안 그렇게 마음속에 앙금으로 여기며 살아온 거 알게 된 이상 제가 엄마를 떠나드리는 게 예의겠죠. 그리고 협박을 일삼으면서 어머니 약점을 물고 늘어졌던 사람도 이제 없어졌으니까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저 이제 이 집 떠납니다. 다시는 뵐 일 없을 거예요. 시아주버님은 이런 마지막 말을 남기시고는 집에서 떠나려 하셨죠. 남편이 울면서 나가려는 형을 붙잡고 늘어졌어요. 저도 아주버님을 말렸죠. 아주버님, 이러시면 안 돼요. 아버님이 안 계시고 어머님이 저렇게 안 좋으신 상황에서 어쨌든 아주버님이 가장이시잖아요. 이 상황을 다 어떻게 하려고 저희를 두고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주버님은 제게 한마디 사과의 말씀을 건네셨어요. 재수씨, 제가 정말 눈이 멀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위해 한 행동들이 결국은 재수씨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어버렸네요.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제 동생 많이 위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도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 역시 너에게 어떤 거리감 같은 거 느낀 적 없었어. 너 때문에 나가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태어난 것은 네 죄가 아니다. 나로 인해서 네가 조금이라도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결국 아주버님은 정말로 집을 떠나시고 말았답니다. 남편은 형이 그렇게 나가버리자 적지 않아 충격을 받은 것 같았고, 그리고 아무리 자신의 친어머니라고는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큰 것 같았어요. 집안을 풍비박산낸 형수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쉽게 잊혀지지 않는 것 같더군요. 우리 부부는 이후 시어머니와 거의 연락 없이 살고 있답니다. 남편은 아주 가끔 어머니와 형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모든 사실을 알기 전과 똑같이 어머니를 대할 자신이 없다며, 따라서 어머니와 같이 살게 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의 결심은 굳어 보였어요.
이제 시어머니가 이후에 어디에서 사실지, 어떻게 사실지 등에 대해 알려고 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죠. 어머님은 제게만 말씀을 하시고는 지방의 먼 도시로 떠나셨어요. 그곳에서 홀로 나머지 인생을 보내시겠다고 하시면서요. 시아주버님은 당연한 수순으로 동서와 이혼을 진행했죠. 동서는 끝까지 재산 분할을 요구하면서 이혼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엔 협의 이혼에 실패하고 재판 이혼으로 가게 되었죠. 그러나 재판 이혼에서 동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내용은 하나도 없었답니다. 오히려 아주버님이 동서에게 위자료를 청구해야 할 판이었어요. 재판에서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동서에게 있다는 요지의 판결이 났어요. 결국 동서는 아주버님에게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죠. 지루하게 진행된 재판, 어쨌든 아주버님이 승소하게 되었죠.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아주버님은 이민을 추진하더라고요. 어머니와 그리고 동서에 대한 기억이 묻어있는 이 땅이 싫다고 했어요. 결국은 호주로 이민을 떠나고 말았죠. 그리고 일단 남편이 형식적으로 회사를 맡았어요. 그러나 아주버님이 회사에서 거의 손을 놓고 떠나버리신 이상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남편이 회사를 운영해야 할 상황이 되었죠. 이렇게 해서 저만 시어머니가 어디에 사시는지 알고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비록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하셨고 그에 따라서 결국은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제게는 어쨌든 시어머니셨죠. 저는 끝까지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남편 몰래 가끔 지방으로 내려가서 어머니를 살피고 오곤 했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과 제가 정말 궁금해하던 사실 하나를 어머니께 물었죠. 그건 바로 어머니와 동서가 싸우던 중에 어머니가 하신 말씀에 관한 것이었어요. 어머니, 다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왜 그때 동서하고 큰 싸움 났을 때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아주버님 핸드폰으로 왔던 사진 보낸 사람이 누군지 다 짐작하고 있다고 하셨었던 것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어머니 힘드시면 말씀 굳이 안 해주셔도 되고요. 결국 이렇게 된 마당에 말 못해줄 게 뭐가 있겠니? 그놈은 네 동서가 몸 파는 일을 할 때 거기서 일하던 놈이었는데 네 동서하고 애인으로 지내는 사이였지. 그런데 네 동서가 결혼을 하고 연락을 끊으니까 남편 버리고 같이 도망가자고 졸랐다는 걸 내가 그때 거기서 같이 일하던 사람한테 들어서 알게 됐었지. 결혼 후에도 그 남자는 동서와 여러 차례 접촉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나마 잠깐씩 접촉하는 것도 동서가 싫어하며 피하게 되자 그 남자는 앙심을 품고 시 아주버님에게 동서의 과거를 폭로한 것이었어요. 과거와 현재, 물론 현재가 과거보다 중요하다는 말들을 하겠죠. 하지만 어떤 과거는 현재를 옥죄는 수가 있답니다. 우리 동서와 시어머니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미래에는 과거가 되어버릴 바로 지금, 이 현재를 한순간 한순간 바르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 모두 알아야 할 것 같아요. 한때의 선택이 이렇게 자신의 인생과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현재를 더 잘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 다음에도 시리에 빠져 있던 우리는 오랜만에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었죠. 흔히들 말하기를 자식 키우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고들 하지요. 저와 남편은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의 자격을 갖추는데 최대한 노력할 것이랍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어머니를 뵈러 남편 몰래 지방에 내려가요. 어머니는 더 이상 호방하신 대장부 같은 분도 논리정연하고 경우가 분명한 분으로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자식들이 모두 등을 돌린 가엾은 할머니로 보였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남편의 친모가 되시니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은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말씀으로는 저를 보는 것도 괴로운 일이니 오지 말라고 하시지만 제가 내려가면 기뻐하신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답니다. 자신의 원죄 때문에 집안 하나가 풍비박산이 났다는 것에 대해 어머니가 과연 반성을 하고 계시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잘못된 선택에 대한 벌을 받고 계신 것만은 사실이겠죠. 지나간 과거가 어머니의 주변에서 결국 떠나지 못하고 뒹굴고 있다는 것, 혼자 되신 어머니와 너무나 다른 모습에서 깨닫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저와 시집 식구들의 둘러싼 사연을 이야기해드렸어요. 우리 모두 결국은 과거가 되고야 말 현재, 그 현재를